1456년 한양의 어느 밤, 저작거리에 6구의 시신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온몸이 토막난 채 3일 동안 거리에 버려진 시신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운부. 왕의 보기를 꾀하다 거열형에 처해진 사육신의 주검입니다. 세조의 분노가 섯을 펄었던 그때 이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곧 역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조차 벗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승복을 걸친 사내, 바랑 하나를 메고 거리에 흩어진 시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피와 살점이 뒤엉킨 처참한 몸뚱이들을 손으로 직접 밤새도록, 그리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노량진 산기슭에 조용히 구덩이를 파고 6 충신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작은 돌로 묘표를 삼았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였을까요? 벼슬 한 번 한 적 없는 22살의 청년. 그런데 5살에 이미 세종대왕이 인정한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시습, 호는 매월당. 5살에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신동이 21살에 읽던 책을 모두 불태우고 머리를 밀고 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치광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왜 천재는 미치광이가 되어야 했는가? 왜 그는 목숨을 걸고 죽은 자의 시신을 거두었는가? 그리고 그가 끝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435년 세종 17년 서울 성균관 근처의 한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충순이 김일성, 본관은 강릉 김씨. 한때 신라 왕위 계승 후보였던 김주원의 후손이나 대대로 무반직을 지내며 집안은 한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8달. 이웃에 살던 학자 최치훈이 아기에게 글자를 가르쳐 보았더니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습니다. 돌되기 전의 일입니다. 2살의 외할아버지에게 시를 배우기 시작했고 3살이 되자 어려운 한문책을 줄줄 읽었을 뿐 아니라 직접 한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시를 짓는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서울 장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조선 최고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라갑니다. 1439년 세종 21년 당시 최고의 재상이었던 좌의정 허조가 직접 김시습의 집을 찾아옵니다. 70세의 노정승이 5살짜리 아이를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허조가 말합니다. 네가 시를 잘 짓는다 하니 나를 위해 늙을 노자를 넣어 시 한 수 지어보아라. 5살 김시습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읊습니다. 노복개화 신부로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70 노인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조는 크게 감탄하며 소리칩니다. 너는 과연 신동이로다. 이 이야기가 마침내 궁궐에 닿았습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성군, 세종대왕이 직접 김시습을 부릅니다. 세종은 승정원 관리에게 시험을 맡겼습니다. 시험관의 무릎 위에 앉은 5살 김시습은 즉석에서 자유자재로 시를 지어 보입니다. 그것도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를. 보고를 들은 세종은 크게 감동합니다. 이 아이의 장래가 기대되는구나. 세종은 비단 50피를 하사합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탄생합니다. 어린 김시습이 비단 50피를 받아들더니 비단을 쭉 풀어서 서로 엮은 뒤 허리춤에 묶고는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의 당당함에
궁궐 안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겠. 이때부터 김시습에게는 오세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5살의 문장가라는 뜻입니다. 김시습이 머문 곳마다 오세라는 이름이 남았을 정도로 이 일화는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종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천재 소년. 누구나 이 아이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조선을 빛낼 대학자가 될 것이라고. 세종의 손자인 임금 밑에서 큰 뜻을 펼칠 것이라고. 김시습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종에게 받은 인정. 그것은 어린 김시습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나를 인정했다. 세종의 나라에서 나는 큰일을 할 것이다. 이 믿음은 그의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5살 이후에도 김시습의 천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균관 근처에 살았기에 이웃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즐비했습니다. 대사성을 지낸 김반, 겸사성 윤상에게서 성리학 경전을 배웠고 시문으로 이름난 조수에게서도 글을 익혔습니다. 13살 무렵이면 이미 성균관의 학자들에게 배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천재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49년 김시습 15살, 어머니 울진 장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3년간의 심요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심요살이를 마치기도 전에 그를 돌봐주던 외할머니마저 눈을 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 사람을 잃은 충격.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재혼했고 새어머니는 김시습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시습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밤낮을 통곡했습니다. 3일 동안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김시습은 방 안에 있던 책을 모조리 꺼냅니다. 세종의 나라에서 쓸 줄 알았던 학문, 과거를 위해 밤낮으로 파고들었던 경전들, 그 모든 책에 불을 지릅니다. 지필묵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조선의 선비에게 머리카락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시습은 그 머리카락을 직접 잘랐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승복을 걸친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세조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시습에게 세종이 인정해준 재능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6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사람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머리를 밀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고 있던 22살의 청년. 지방에 있던 김시습은 사육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거리의 나뒹구는 시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바랑에 담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승려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살점과 뼈를 맨손으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발각되면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능지처참,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명이 떨어진 뒤입니다. 그런데 김시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시습 본인은 단종 밑에서 벼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육신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분이 있었다는 기록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간 적이 없는 떠돌이 승려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밤새 시신을 수습한 김시습은
바랑을 메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산기슭에 조용히 6개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씩을 올려 묘표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울 노량진 사육신 공원의 시작입니다. 사육신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월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흥도, 영월의 호장, 지방관리에 불과했던 이 남자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합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염하고 영월 산기슭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 단종의 능인 장릉입니다. 시신은 묻었지만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어포, 왕의 옷을 따로 챙겼습니다. 단종의 혼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이 옷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엄흥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사육신의 초원제를 지낸 미치광이 승려가 있다는 소문을. 엄흥도는 단종의 어포를 들고 길을 떠납니다. 영월에서 공주 동학사까지 수백 리 길을. 전화도 편지도 없던 시대에 삼족을 멸한다는 공포정치 아래에서 왕의 옷을 품에 안고 한 사내가 다른 사내를 찾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김시습과 엄흥도. 한 사람은 사육신의 시신을 거둔 미치광이 천재, 다른 한 사람은 단종의 시신을 거둔 무명의 지방관리. 세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1458년 봄, 동학사. 김시습은 엄흥도가 가져온 단종의 어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육신단 위에 품자품 형태로 단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 단 위에 단종의 어포를 올려놓고 초혼제를 시작합니다. 김시습은 상왕초원사라는 축문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며 통곡했습니다. 조상치, 조려, 성희, 송간, 이축, 정지산 등 7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혼을 불렀습니다. 영월 깊은 산에서 외로이 떠돌고 있을 17살 소년의 혼을.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 벼슬길에 나서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김시습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유일한 벗이었던 서거정이 대귀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한명회의 시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를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늙어서는 세상을 더럽힌다로 고쳐 읊기도 했습니다. 김시습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환속하여 가정을 꾸리기도 했지만 아내와 사별한 뒤 다시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93년 충청도 부여 무량사에서 5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죽기 전 김시습은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동안 땅에 묻어두어라. 그 뒤에 정식으로 화장해다오. 3년 뒤 무덤을 열었더니 김시습의 시신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핏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모두 성불했다고 했습니다. 김시습, 3살에 시를 짓고 5살에 세종을 감탄시킨 천재. 하지만 21살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미치광이가 되어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한 번도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을 때 그가 거두었습니다. 사육신의 혼을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 그가 불렀습니다. 단종의 혼이 떠돌 때 엄흥도와 만나 함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김시습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자기 한 몸만을 깨끗이 한다는 핑계로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이 부끄러운 행위이지만 도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기 한 몸만을 선하게 하는 것도 용납할